1871년 봄이었다. 어느 젊은이가 한 권의 책을 읽던 중 몹시 마음에 드는 21자로 된 구절을 발견했다. 이 구절은 그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의학도였던 그는 졸업시험을 앞두고 무척 걱정이 많았다.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는지, 만일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개업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온통 머릿속은 걱정뿐이었다. 이 젊은 의학도가 1871년 읽은 그 한 구절은 그를 가장 유명한 의사로 만들어주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창립했고, 영국의 의사로서는 최고의 명예인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까지 되었다. 그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귀를 받았고, 사후에는 1500페이지에 이르는 2권의 전기도 출간되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으로 그가 1871년에 읽은 책의 구절은 칼라일의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로 그는 일생 동안 온갖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 구절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란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다. 그로부터 42년 뒤 어느 봄날, 저녁 튤립이 활짝 핀 교정에서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 학생들에게 연설을 했다. 그는 연설에서 자신이 4개 대학의 교수이자 꽤 유명한 저서도 출간했으니 특별한 두뇌의 소유자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은 그가 가장 평범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슬러가 현재에 살았기 때문이었다. 즉, 현재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는 의미였다. 예일대에서 연설하기 2서너 달 전 오슬러 경은 기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그 배는 선장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즉시 기계가 작동해 배의 각 부분이 차례로 닫혀 커다란 방수실로 변했다고 한다. 오슬러 경은 예일대의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그 기선보다 훨씬 훌륭한 조직체이며 보다 긴 항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항해를 편안히 하려면 정확히 오늘이라는 구획 속에서 살아가도록 기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의 데크에 올라가 보면 배를 움직이는 모든 기관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과거는 닫히고 이미 끝나버린 어제를 닫는 철문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그것은 미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일을 그 금속의 커튼으로 닫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닫아버리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장사 지내십시오. 어리석은 이들에게 죽음의 길을 밝혀주던 어제를 덮어버리십시오. 내일의 길은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미래도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단히 닫아버리십시오. 미래란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구제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정신적 낭비, 고뇌와 번민은 내일의 일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에게 따라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앞뒤의 칸막이를 닫아버리고 오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슬러 박사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그는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의 일을 위해 모든 지성과 정열을 집중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슬러 박사는 또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구절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권했다. 이 기도가 다만 오늘의 양식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제 먹어야 했던 묵은 빵에 대해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다. 오 주여, 이번 가뭄으로 밭에 물이 말랐습니다. 앞으로도 가뭄은 계속될지 모릅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 먹을 양식은 어찌 구합니까? 또 만일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오 주여, 저는 그때 어떻게 빵을 구해야 합니까? 이 기도들은 오늘의 양식만을 바랄 것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의 빵이야말로 실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인 것이다. 옛날에 어떤 가난한 철학자가 돌이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곳은 말할 수 없이 생활이 어려운 곳이었는데 어느 날 군중들이 그의 강론을 듣고자 언덕 위에 모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도 가는 곳마다 인용하던 다음과 같은 교훈을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이 되어 걱정하라. 하루의 노고는 그날 하루로서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 말을 실행하기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며 동양적인 신비주의라고 평했다. 그들은 내일을 생각해 보험에 들어야 한다. 노후를 대비해서 저금을 해두어야 한다. 입신 출세하기 위해 장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300년 전의 예수의 말은 제임스 왕조 때의 의미와 오늘날 의미가 같을 수는 없다. 300년 전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곧잘 걱정을 뜻했다. 그런 탓에 근대에 개정된 성서에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 확실히 내일의 일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미리 걱정하며 불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2차 대전 중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러나 불안을 품을 여유는 없었다. 그 즈음 미 해군을 지휘하던 어니스트 제이 킹 제독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장 우수한 군대에 최상의 무기를 공급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가령 배가 격침되었다고 하자. 그것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가 침몰하려 할 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제 있었던 사건으로 걱정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 훨씬 보람있다. 더구나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 있다가는 체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전시이건 아니건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좋은 생각은 원인과 결과를 다루며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을 세운다. 반대로 나쁜 생각은 종종 긴장과 신경쇠약을 일으킨다. 나는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의 하나인 뉴욕타임즈의 발행자 아더 헤이즈 설즈버거와 회견했는데 그는 제2차 대전이 터지자 몹시 놀란 나머지 앞날에 대한 초조와 불안 탓에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밤중에 일어나 캔버스와 그림 물감을 꺼내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림을 그릴 줄은 몰랐지만 불안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 그림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는 다음의 찬송가의 1절을 만나기까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자비로운 빚주님, 내 가는 길 멀리까지 지켜주소서. 내 약한 다리를 보살피시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길 인도하소서. 그와 거의 같은 무렵 유럽 어느 전선에 종군 중이던 한 젊은이도 이와 똑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출신인 테드 벤저미노였는데 그는 전쟁에서 오는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썼다. 1945년 4월 나는 극도의 걱정과 염려로 경련성 횡단 결장이라는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만일 그 무렵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나는 94보병 사단에 소속된 전상병 기록계 하사관이었는데 전사한 자, 행방불명된 자, 병원으로 후송된 자의 명단을 기록하는 일이 임무였다. 그리고 또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전투 중에 급히 서둘러 매장한 병사들의 시체를 파내는 일도 거들어야만 했다. 나는 전사자들이 남긴 소지품을 정리하여 그들의 부모나 가족에게 보내주었다. 그 일을 하면서 소지품들이 서로 바뀌는 실수를 저지를까봐 무척이나 걱정을 했다. 그리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가서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16개월 된 어린 자식을 안아볼 수 있을지 걱정을 했다. 그런 탓에 몸은 녹초가 되었고 몸무게는 34파운드나 줄었다. 나는 심한 걱정으로 인해 반미 치광이 상태에 빠졌다. 내 손은 뼈와 가죽만 남았다. 이러다가는 폐인이 될 것 같아 두렵기도 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다. 마음이 약해져서인지 혼자 있는 시간엔 저절로 눈물이 났다. 이제는 2번 다시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걱정은 의무실에서 딱 멎어버렸다.
그때 나를 진찰한 군의관의 말이 내 일생을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진찰을 한 뒤 내 병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테드, 자네의 인생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하게. 모래시계의 맨 꼭대기에는 수없이 많은 모래가 담겨 있네. 그것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천천히 중앙에 가늘고 좁은 곳을 지나는 것이지. 그 좁은 곳에 모래를 한 알 이상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시계는 고장이 나고 말겠지. 우리들은 모두 이 모래시계와 같다네. 아침에 우리는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하나씩 차례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 한다면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처럼 우리들의 육체나 정신도 파괴되고 말겠지. 나는 이 말을 들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한 번에 한 알의 모래, 한 번에 한 건의 일이라는 이 충고. 덕에 나는 전쟁 중에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현재 인쇄회사의 홍보부장으로 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싸움터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할 일은 엄청나게 밀려든다. 재고품 관리, 새로운 기술 도입, 거래처 관리, 지점 관리 등 맡고 있는 일은 벅차다. 그러나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그 군의관의 한 번에 한 알의 모래, 한 번에 한 건의 일이라는 충고를 잊지 않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모든 일에 적용함으로써 지칠 대로 지친 혼란에서 해방되어 무리 없이 일을 해치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역시 예수의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는 말이나 오슬러 박사의 오늘의 살라. 라는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행복하고 유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영혼이 교차하는 순간에 서 있다. 즉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영혼의 어느 쪽에서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그럴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육체와 정신이 모두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현재라는 유일한 시공에 만족해야 한다. 영국의 이름난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밤까지는 운반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하루 동안이면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즐겁게, 참을성 있게, 청결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해가 지기까지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의미하는 전부인 것이다. 그렇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두인 것이다. 미시간주 4세 기노의 세일드 부인은 자살 직전에 이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1937년 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리에 빠진 데다가 거의 무일푼이었답니다. 지금 저는 전에 근무한 일이 있는 캔자스시의 회사에 부탁하여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각종 책들을 시골과 도시에 있는 학교에 팔아 생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남편이 병들어 자리에 눕자차를 팔았습니다. 그 뒤 약간의 돈이 생기자 중고차를 할부로 사들여 다시 책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다니게 되면 조금이나마 우울한 기분을 잊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운전을 하고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자동차 할부금도 제때 내기 어려웠습니다. 1938년 봄 미주리주 베르사유 지역으로 책을 팔러 갔을 때 일입니다. 그곳 학교는 가난했고 길은 험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너무나 외롭고 힘겨워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성공은 불가능하고 살 목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아침마다 직면하게 되는 벅찬 인생이 두려웠습니다. 자동차의 할부금을 마련하지 못할까 걱정이었고 집세와 식료품비가 부족할까 염려하며 지냈습니다.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일이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자살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슬퍼할 동생과 장례 비용 때문입니다. 장례 비용조차 없으니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들춰보다가 발견한 한 구절 덕분에 시리에서 벗어나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구절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생활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타이핑해서 언제나 볼 수 있도록 제 차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지나간 어제 일을 잊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오늘은 새로운 인생이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독과 결핍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며 제법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 정열과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이 어찌 되든지 2번 다시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리라. 홀로 있으면서도 오늘을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 편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이 최악일지라도 무슨 상관이랴. 오늘의 삶을 마쳤으니